장기 금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제국의 균열에 또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가 지속될 때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4%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전쟁이 곳곳에 나고 제국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15%까지 뛴 겁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에 의한 평화가 지속되는 동안은 내가 어떤 방식이든 떼인 돈을 받을 방법이 좀 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지죠.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심지어 러시아 재벌들이 서방 세계에 투자한 돈도 못 받아요. 미국에 의한 어떤 세계적 평화와 질서가 만들어질 때랑 지금처럼 패권 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아니 이게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의 재벌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찜찜하겠죠. 국제 지정학이나 아니면 정치학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과거처럼 초저금리로 완전히 유지하는 그런 시장이 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우리 KBS 박종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우리 박정희 기자님과 함께 이제 어쨌든 올해 어떻게 될 건가 요 얘기를 결국은 또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박정희 기자님은 올해 우리 주식시장에 혹은 뭐 우리 경제에 있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 사람들을 뭐 물가 얘기도 많이 하시고 금리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예, 기자님은 어떤 걸로 좀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3% 나왔을 때 21년 말에 네, 인플레이션 말씀 정말 많이 드렸었죠. 이제 지난 30년이 정말 특별한 때였고 물건의 가격이 정말 쌌던 이 30년. 이 30년 지난 30년 잊어라. 이 말씀을 21년에 정말 많이 드렸고 네네네. 오늘은 그래서 금리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금리. 지난 30년 동안 네. 단순하게 물건값만 쌌던 게 아니라 사실 돈값이 정말 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값이 쌌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30년 동안에 가지고 만약에 미래를 내다본다든가 하면 굉장히 큰 오판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장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림을 좀 보시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1980년대까지와 그리고 1990년대부터의 주가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 처음에 상승장이 시작되면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하락장으로 반전되고 또 하락장이 시작되면 얼마나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장으로 반전되느냐 그때까지의 주가 변화를 나타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70년대까지는 산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이 자주색으로 보이는 뭐 주가 대세 하락기 또는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자주색이 일어났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조금 좀 특이한 게 1980년대부터 이 고점이 좀 올라갑니다. 한번 상승장이 시작되면 굉장히 높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90년대로 가면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진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고 2000년대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렇게 놀라운 변화, 80년대하고 도대체 90년대를 가르는 그 차이가 무엇일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주식시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케이스 실러 전미 주택 가격 지수라는 건데 미국의 실질 주택 가격 지수를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이분이 이 두 분이 케이스 교수랑 실러 교수, 특히 로버트 실러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거든요. 그렇죠. 네. 예일대 교수잖아요. 근데 이분이 1890년부터 130년 동안 미국의 집값을 조사해 보니까 정말 특이한 게 1890년부터 1990년까지 집값은 물가랑 거의 비슷하게 올랐어요. 100년 동안. 그런데 자, 이게 실질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근데 자, 지수를 1990년에 보면 80부터 거의 320까지 올랐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집값이 4배가 올랐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가보다 4배나 더 빨리 집값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집값이. 전미 주택 가격 지수. 물가가 그러면 10% 오를 때 여기는 40%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정말 자산 가격이 정말 특이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것이랑 또 하나 이유가 그동안 금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바로 1980년대 초반에 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금리가 얼마까지 갔었냐? 15.5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거의 40년 가까이 계속 내리기만 했어요. 오른 적이 거의 없죠. 자,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떨어졌냐?
우리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여름에 0.54까지 떨어졌죠. 자, 이렇게 금리가 내리기만 하는 과정, 금리가 정말 낮아지다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응답하라 1988 혹시 기억하세요? 거기 응팔이요? 보면 네, 응팔. 네. 거기에 대사에 이 주인공으로 나오셨던 성동일 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금리가 15%로 떨어졌대, 은행 금리가. 야, 씨, 이 금리에 도대체 누가 예금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그랬지. 네, 그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금리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재형저축의 경우에는 연리 38%까지 갔었거든요. 제가 92년도 입사거든요. 네. 가자마자 재형저축 들었는데 그때 금리가 15%였죠. 그때도 15% 가까이 네. 80년대는 38%요? 38%. 근데 그때 세금도 안 냈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때 왜 주식을 했지? 1,000만 원 넘으니까 1,400만 원 아니 되는 근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8% 그러니까 38% 예금 이자니까 네. 대출 이자는 한 50% 냈을 거 아니야. 네. 와, 실제로. 주식은 그럼 한 200%씩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때 워렌 버핏이 5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21%니까 대한민국에선 은행만 잘 예금만 잘 해놔도 워렌 버핏을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시대였죠. 네. 자, 그렇게 금리가 높았다가 이게 점점점 낮아지니까 사실은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금리라는 게 결국은 자산 시장을 띄우는 일종의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동안은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워낙 40년 가까이 이게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 현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정말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뚫고 내려가서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 현상이 역전되는 현상은 절대 없고 마이너스가 네.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보통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통 금리 결정 이론에서 딱 하나만 사람들이 신봉했습니다. 네. 뭐냐면 성장률이 떨어지잖아.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질금리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영원히 떨어져서 결국 마이너스로 간다니까? 라는 게 많은 증시에서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셨죠. 근데 네.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진짜로 많은 이론들이 있고요. 사실은 성장률보다 더 강력한 원인. 자, 금리라는 게 결국 돈의 값이잖아요. 네. 가격은 뭘로 결정되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지난 40년 가까이 돈의 공급이 진짜 천문학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금리가 내려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기준금리 내린다고 해서 이렇게 장기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2008년이나 20년에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적완화를 한 거고. 네. 자, 이렇게 기준금리만 내려서도 아니고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져서만도 아니고 더 중요한 금리 결정 이론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결국은 돈의 공급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넘쳐나던 40년을 겪었는데 이게 다 시대별로 단계가 있습니다. 1980년부터 한 2000년까지는 네. 사실은 선진국 내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베이비붐 세대가 정말 사회로 나와서 정말 많은 돈을 벌던 시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선진국에서. 네. 1950년대 주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1980년대부터 정말 현역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때 또 맞벌이가 진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네네. 돈 버는 사람들이 갑자기 가정에서 한 명 벌다가 두 명 더블, 버니까 네. 이 저축이 늘어나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학 용어로 글로벌 세이빙 글럿이라고 부릅니다. 글럿이 과잉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과잉 저축 현상이 1단계는 일단 선진국 내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2000년대로 점점 가까이 가니까 미국도 저축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저축률이 아무리 낮아도 엄청난 인구 집단이 저축을 해야 되니까 자금 공급원으로는 충분했죠. 네. 더군다나 맞벌이라는 게 진짜 세계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자, 근데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점점 1940년대 중반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역이 끝나니까 저축하기가 힘들어졌잖아요. 2000년대부터 저축을 한 사람들, 전 세계에서 과잉 저축을 공급했던 사람들 한 나라입니다. 진짜 단 한 나라.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전 세계 이 글로벌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를 지금 나타낸 그래프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는 저축과 투자가 거의 균형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도상 국가는 저축이 투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게 여러 나라가 아니고 이 저축과 투자 사이에 이 간극을 벌렸던 나라가 사실은 단 한 나라거든요. 어떤 나라일까요? 당연히
중국? 중국? 네, 당연하죠. 맞습니까? 예, 수많은 경제 온갖 왜곡들은 중국에서 일어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이한 현상이었는데 중국의 저축률이 가계 저축률이 49.5%까지 오르고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원래 개발도상 국가들은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은행 시스템도 믿을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다 그냥 뭐 베개 밑에 넣어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축을 아예 못한다든가 뭐 이렇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과잉 저축을 한 데에는 사실은 부동산 때문입니다. 모든 그 비밀은 부동산에 있는데 자 우리도 IMF 외환위기 전에 은행에 가보면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일반 가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안 빌려줬어요. 그냥 기업한테 빌려줘야지. 아유 가게에 돈 줄 거지. 그렇죠. 가게는 그래, 진짜 은행 지점장만 해도 있잖아요. 그때 엄청 고관대작이야. 그렇죠. 거기 줄 대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진짜. 그러니까 가게는 저축하는 주체고 주로 이제 기업은 그 돈을 이제 대출 뺐어지. 받아갖고 네. 예, 열심히 산업 발전 이런 이제 개념이 좀 있었죠 우리가. 그렇죠. 그때 은행장의 그 사회적 지위, 은행 또 지점장의 사회적 지점장만 지위가 해도. 어마어마했죠. 뭐 은행장 진짜 어마어마하셨고 또. 네.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중국도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뭐 1년에 집값이 10% 20% 오른 적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해야 될 합리적 선택은 뭘까요? 집을 오늘 못 사고 한 5년 뒤에만 사면 집값이 2배, 3배 올라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푼이라도 미친 듯이 저축을 해서 언젠가 집을 빨리 사야지 이걸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되면 집값이 4배, 5배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특이한 현상. 개도국인데 저축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많이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당연히 저축이 많아지면 투자보다 많아지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이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를 엄청나게 축적을 해놓으면 이 돈 갖고 돈을 어디다 두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뭐 금융자산을 산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글로벌 세이빙 글럿의 두 번째 주체가 된 거죠. 아 중국이. 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원래 개발도상국이 저축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저축하기가 진짜 왜 힘들어요. 우리도 보면 7, 80년대 막 이때 막 통장 막 15개 한국이 좀 특이한 케이스. 한국이 좀 특이한 거예요. 나 그리고 원래 개발도상국들은 이렇게 발전하면서 다들 저축을 많이 하나 한국이 했는데 특이한 케이스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네. 개발도상국가에서 이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는 저축을 한 거고요. 경제 성장을 못 이뤄낸 나라는 저축을 못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다 중간에 쓰러졌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은 못 만든 거예요. 아우 옛날엔 저축을 거의 강제 저축을 시켰지. 맞아요. 저축통장 검사 받고. 학교에서도 저축통장 검사 받았어요. 이거 해갖고 맨날 뭐 500원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맞습니다. 보장- 예. 그게 성장의 원동력도 되고 근데 이제 중국처럼 규모가 워낙 커지게 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과잉 저축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자, 이 돈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돈의 공급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걸로 인해서 저금 현상이 계속됐다라는 게 사실은 성장률로 해석하는 것 못지않게 아주 강력하게 경제학계에선 설명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뭐 국제금융기구에서는 중국도 오래 못 버틴다.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2020년대 후반 가면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사실은 2010년대부터는 제대로 저축을 예전만큼 이렇게 과잉 저축 현상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중국도 고령화가 시작됐으니까요. 네.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5년 먼저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가 201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못 버티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다 보니 과잉 저축의 주체가 점점 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럼 2010년대에 등장한 과잉 저축의 주체 그럼 이 저금리는 2010년대에 누가 이끌었는가? 네. 페드입니다. 연준이죠. 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이게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2008년이든 2020년이든 네. 이제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확 끌어내렸어요. 이 초당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장기금리가 꿈쩍도 안 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입한 거. 미국 역사상 처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지금 이게 초단기 금리로 이렇게 장기금리까지 초단기 금리에서 장기금리까지 있다면 초단기 금리만으로 조정을 할 수 없는 세상. 왜? 이제는 더 이상 과잉 저축이 없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가 진짜 중요한 세상이 됐는데 그 네. 양적 완화를 예전만큼 이제 할 수가 없죠.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양적 완화 또 한다. 인플레이션 언제 또 자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글로벌 세이빙 블럿의 주체들이 이게 한 40년 동안 세계 금융시장을 버티던 그런 주체가 지금 상당히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장기금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제국의 균열에 또 있습니다. 제가 5,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세계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면밀히 좀 관찰을 해봤거든요. 5,000년 인류 역사상 세계 금리요? 네. 그 금리 계산이 됩니까? 네,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 인류 대단해요. 사실은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네. 이렇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뭐 그때 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실은 그랬을 그때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은 0.01%도 안 됐는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금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국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또 그다음 무너져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금리가 U자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U자형. 자,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네. 로마 제국이 처음에 도시국가에서 점점 약간 이제 성장해 나갈 때 네. 그때 로마 제국의 대출 금리 기록이 남아 있는데 금리가 8.3333%였어요. 근데 왜 소수점이 이렇게 기냐? 12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진법. 12분의 1을 한 해 금리로 받았기 때문에 네네네. 8.333이었는데 이게 로마 제국이 정말 아주 단단해져간 1세기에는 이 금리가 4%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이 다시 균열이 일어난 3세기, 4세기로 넘어가면선 기록이 남아있는데 15%까지 올라갑니다. 자, 왜 제국의 성립과 그다음에 균열 속에서 금리가 변하느냐? 금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슨 성장률이나 뭐 돈의 수요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네. 또 하나는 역시 무엇보다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아주 단단해졌을 때 그때는 자본시장도 세계적으로 하나로 통합되면서 이게 뭐 금융시장도 효율성이 되지만 또 하나는 돈을 빌려줄 때 제가 네. 전쟁이 나서 혹시 돈을 못 갚을 것이다. 정프로가 내 돈을 떼먹을 건데 그렇죠. 문제는 전쟁 때문에 떼먹을 것이다. 이라는 고민이 없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가 지속될 때는 그 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4%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전쟁이 곳곳에 나고 반란도 일어나고 제국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15%까지 뛴 겁니다. 그때는 무슨 당연히 중앙은행도 없을 때고 혹은 뭐 경제학자들도 없을 때인데도 네. 그렇게 아주 그 자연스럽게 금리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대영 제국 때도 똑같은 U자형이 나타나고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도 이 세계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 시절에는 네.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한테 돈을 빌려줬다.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걸 다 몰수해 버렸더니 미국이 응징해 버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이 응징을 한다는 게 뒤에 있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때 야, 이거 만약에 돈을 못 갚거나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가 지속되는 동안은 내가 어떤 방식이든 떼인 돈을 받을 방법이 좀 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지죠.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심지어 러시아 재벌들이 서방 세계에 투자한 돈도 못 받아요. 자,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비효율성과 그 다음에 온갖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역시 미국에 의한 어떤 진짜 단일한 국가에 의한 세계적 평화와 질서가 만들어질 때랑 지금처럼 패권 전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아니 이게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네. 아니면 인도의 재벌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찜찜하겠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 어떡하지? 야, 그럼 내 돈도 다 몰수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뒤에 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모두 다 자본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네. 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게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금리라는 게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계속 오를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야, 이게 이 실질 금리라는 건 그냥 성장률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밖에 없어. 네. 나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사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국제 지정학이나 아니면 정치학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네. 과거처럼 초저금리로 완전히 유지하는 그런 시장이 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이제 예로 들으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금리가 한때 낮았을 때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0.54까지 갔다가 지금 네. 3.8 정도면 이게 배수로 치면 거의 7배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7배를 2년여 만에 오르다 보면 네. 이건 당연히 단기적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측면은 피복 가능성입니다. 저도 아까 제레미 시계 교수가 말한 것처럼 네. 내년에 올해 미국이 이제 견디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오면 생각보다 빠른 피봇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치솟아 오른 금리가 일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 뒤에 세상이 무엇이냐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옛날에 꿈꾸던 진짜 제로 금리 또는 뭐 대출 금리가 우리가 한때 2%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이 현상이 생각보다 과거로 돌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인류 역사상 대출 금리를 5천 년 동안 평균을 우리가 완벽하게 낼 수는 없지만 금리의 이 대충 변화를 봤을 때 한 6에서 7%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가 오히려 정상 금리에 가까운 거고요.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언더슈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결코 과거처럼 아주 녹록한 그런 초저금리 상황이 온다고 보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1, 2% 아주 낮은 금리로 유지된 게 그게 좀 이상했던 몇십 년이지. 네. 결코 인류 역사상 그런 금리 시대가 오래 가긴 좀 쉽지 않을. 그렇죠. 가능성이 무려 있군요. 네. 30여 년 동안 지속됐던 아주 특이한 현상. 네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패권, 단일 패권 국가였고 세계화 현상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탈세계와 패권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네. 과거처럼 완전한 초저금리로 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아마 근데 이제 3프로 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앞으로 이제 피봇이 올해 안에 올 연말에 일어난다 해도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보실 텐데 네.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전망까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를 낮출 때 지금 이렇게 붉은 기둥이 있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가 왔던 지점이 이 붉은 기둥들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금리를 올릴 때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니라 항상 금리를 낮추고 올 때 경기 침체가 왔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별로 어려운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페드야말로 연준이야말로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피복 가능성이 올해 저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경기 침체의 조짐이 나타나거나 또는 경기 침체의 확률이 높아지면 사실은 연준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소리 칩니다. 24년 초까지는 절대로 금리 안 낮춘다니까 이씨 나한테 절대 안 낮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네네. 보이지만 아마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과거에 연준이 그랬던 것처럼 금리를 낮출 것이다. 다만 그 뒤에 경기 침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하는 데에 따라서는 금융시장의 여파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현재 반영돼 있지 극심한 경기 침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금융시장 역시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복 가능성이 높아지면 환호하겠지만 경기 침체의 골이 지금 마일드할 것이냐 이 부분이 연말로 가면서 더욱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일드 안 하니까 피벗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마일드 안 하니까. 근데 피봇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 피봇을 할 때 환호하겠지만. 환호하는데. 네. 근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피봇을 빨리 하지? 라는 불안감이 동시에 들 거죠. 그래서 올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피봇을 하면 처음엔 환호하지만 얘네들이 24년 초까지 버틸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 라는 불안감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속에서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이제 피봇을 한다라고 해서 막 금융시장이 그 금리도 낮아지고 막 주식이 올라가면 그때 일단 좀 버려야 되겠네. 장기적으로 이제 문제점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있는 건 분명하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장기금리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금리를 너무 단정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지금 왜냐하면 항상 모든 지금 이제 기준이 30년이잖아요. 보세요. 이런 거죠. 코스피가 2년 연속 하락한 적은 최근 25년 동안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잘 보시면 모두 다 지난 30년 동안 없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지난 30년은 인플레도 없었고 금리가 낮아지기만 했던 아주 특수한 30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가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다시 제가 한번 도표로 간다면 이 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세상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저는 1980년대 이전처럼 이제 잦은 어떤 뭐 예를 들어 불황기라든가 아니면 잦은 주가 하락이 오겠지만 또 바꿔서 얘기하면 주가 상승기가 굉장히 자주 오는 거죠. 한 번 왔을 때 근데 예전 지금 최근 30년 동안은 엄청난 대세를 상승폭이었지만 막 그게 10년 아니라 몰고 가고 이런 건 없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30년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떼돈 번다라고 했던 분들이 한 1, 2년 동안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또 요즘은 사라지셨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모든 게 30년을 놓고 봤을 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만약에 1980년대에 또는 70년대에 무조건 주식에 30년 넣으면 떼돈 번다. 라는 주장을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 방식이 과연 지난 30년 동안 지켜졌던 방식이 옳을 것이냐. 저는 오히려 1950년대부터 한 80년대 중반 정도까지의 어떤 주가 흐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이 끝나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큰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도 한 1년 내에도 오지만 이게 좀 장기적으로 한 10년 이렇게 넓게 좀 길게 봐도 네. 좀 더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로 가지 않을까.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는 이게 더 노멀한 겁니다. 30년이 특별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님 보실 때는 아마도 막 몇 년씩 이렇게 가는 이런 시장보다 앞으로는 뭐 원래 인류가 그랬듯이 뭐 한 1, 2년 올랐다가 또 한 1, 2년 아니고요. 이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네. 주기가 이전에는 사실은 좀 짧았어요. 한 네. 5에서 한 7년 정도였다면 5년에서 10년. 네, 지금은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게 가장 길었던 게 12년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좀 주기가 짧아질 것이다. 그 네. 안에서도 이게 프랙탈이라 그래서 혹시 네. 물리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프랙탈이라는 건 이게 똑같은 요게 마이크로하게 이게 크게 이렇게 출렁거리는데 마이크로하게 볼 때도 이렇게 잘게 출렁거리는 게 네. 사실은 동일하게 확대해서 보고 확대해서 보면 똑같은 게 나타나는 게 프랙탈인데 그건 이제 그 겨울왕국 보면 엘사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엘사를 다 보셔서. 근데 그런 구조로 봤을 때 이 네. 주기가 좀 더 좀 진폭이 좁아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종 기자님, 정말 1년 만에 거의 저희가 이제 모셔봤고요. 좀 더 근데 시간이 아마 아니 좀더 얘기 좀 괜찮습니까? 나누고 싶지. 이렇게만 시간이 이제 좀 저희는 괜찮은데 가셔야 돼요? 네. 아하. 55분까지인가 아마 뭐 출발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일이 또 있으시니까. 네. 자, 우리 박종 기자님 아쉽지만 많이 아쉽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대신 좀 자주 좀 3프로 TV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 박종훈 기자님 공공재입니다. 네. 아니요, 다른 그 민간 방송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또 공영 방송에 계시니까. 공공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100% 주셔야 돼요. 국민들 위해서. 네. 자, 하여튼 오늘 박종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조만간 다시 뵐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할 분들을 위해 3프로TV 최초로 100% 책임 환불 주간을 실시합니다. 3프로TV 프리미엄 강의를 무려 2주 동안 마음껏 수강해 보시고 불만족할 경우 수강료를 100% 전액 환불해드리는 주간입니다. 송기령의 미래대학, 오건영의 경제대학, 주식 박세익, 부동산 오윤석의 투자 펀더멘탈 패키지까지 수만 명의 실제 수강생들이 증명한 3프로TV 최고의 강의로 2023년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해보세요. 100% 책임 환불 주간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토요일에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